이번 강의에서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왜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게 됩니다.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가 뭐냐면 안정적인 월세, 그 다음에 막대한 시세 차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자 중 거의 유일하게 상가 꼬마 빌딩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율 구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세율 구조라는 건 우리가 주택 투자는 중과 세율 구조죠. 그런데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일반 세율 구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 소득에서도 주택 투자나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전월세 전환율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근 10년간 아파트 투자하고 꼬마 빌딩 투자를 비교해 봤더니 꼬마 빌딩 투자가 저는 비슷한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갖고 다시 해봤어요. 이거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지금 최근 10년간 그거는 샘플 몇 개 갖고 해봤더니 그거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통계청 모든 자료를 갖고 제가 해봤더니 훨씬 높더라. 그거는 우리 다른 챕터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한번 보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상품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죠. 한번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실 수 있나요? 자,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자, 여기가 명동역 바로 앞이고요. 여기가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자리인데 한번 로드뷰로 볼까요? 로드뷰로 보면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자리죠. 이 소유주가 얼마에 샀을까요? 1999년에 42억 몇천만 원, 약 43억 원에 사셨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임차보증금 월세 아시나요? 임차보증금이 50억 원에 월세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들인 돈은 다 회수했다. 돈 한 푼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매월 2억 6천만 원을 따박따박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받고, 그런데 그것만 받나요? 시세 차익이 있죠. 그쵸? 그거 얼마일까요?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못한 자리가 2017년에 평당 10억 원에 팔렸어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훨씬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도 토지 평당가가 계속 뛰었어요. 약 1000억 원에 가깝죠.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달 2억 6천만 원 받으면서, 그리고 시세 차익은 1000억 원. 이런 상품이 있나요? 없죠. 그쵸? 거의. 그 다음에 이 케이스만 있나요? 서장훈 씨. 최근 한 두 달 전인가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양재역 역 바로 앞 상가. 꼬마 빌딩. 그거 월세가 최소 3천만 원. 그분이 28억에 샀는데 지금 400억 정도 간다 그러죠. 뉴스에 나온 게 400억 정도 가겠죠. 자, 근데 이런 게 한두 번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한번 했으면 그러겠는데, 제가 우리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지침 거기서도 그렇고 상가 꼬마 빌딩 가치 분석하는 데서도 또 언급할 거거든요. 그래프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그쵸? 이게 일반적인 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꼬마 빌딩 투자하면 망한다 그러고 제일 위험하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안 그러는데, 그쵸? 자, 이거 한번 정리하면 안정적인 월세도 가능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도 가능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메리트가 있어서 꼭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 상가 꼬마 빌딩은 여러 채, 100채가 있어도 일반 세율이죠. 중과 세율 안 맞아요. 6%에서 45%예요. 그렇죠? 근데 다주택은,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투기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해요. 그래서 중과 세율이죠. 6%에서 75%. 지방세 10%까지 하면 80 몇 %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잠시 일시 유예돼 있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 중과 세율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주택 투자만 한다면 주택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돈이 또 남아. 1주택 말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다주택, 상가, 꼬마 빌딩.
상가 꼬마 빌딩 하셔야죠. 그렇죠? 수익률에서 차이고 세금 구조에서 똑같이 올라도 세금으로 다 나가 주택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상가 꼬마 빌딩은 100채로 다 적용이 돼요. 최대 30%까지. 그런데 자도책은 적용 없죠. 1주택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일단 1주택은 잘 모르겠으면 상가 투자, 꼬마 빌딩 투자 자신은 없으면 그냥 주택 투자 비과세 맞을 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상가 꼬마 빌딩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조건이 있죠.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사라. 그쵸? 자, 그리고 임대소득에서도 차이가 나죠. 그거는 전월세 전환율에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사, 10억 원의 뭐 상가 꼬마 빌딩 하나 사. 그래서 이거를 전세로 7억에 넣을 수 있다. 둘 다. 그러면 그 7억을 월세로 바꾼다면 아파트는 얼마 정도에 바꿀 수 있느냐? 상가 꼬마 빌딩은 얼마 수익률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전월세 전환율이군요. 근데 꼬마 빌딩 상가는 전월세 전환율이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 달라요. 훨씬 높아요. 다음 둘 중 낮은 비율로 하거든요. 근데 1번, 2번 중 낮은 비율. 그게 1번은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2%예요. 근데 아파트는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0%죠. 그것부터 일단 높죠. 그리고 꼬마 빌딩 상가 같은 경우 1번 12%하고 2번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인데 2번은 뭐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요새 3.5%죠.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더하기예요. 근데 곱하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에서 4.5배. 그러면 한 15% 이상이거든요. 자, 12%하고 15% 중에서 낮은 비율 12%까지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1번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0%예요. 그리고 2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에요. 더하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 2%, 5.5% 중에 낮은 거 뭐예요? 10%하고 5.5%, 5.5%까지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다. 훨씬 높죠. 꼬마 빌딩 상가가. 그래서 좋은 입지는 다 상가로 채워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전월세 전환율이 훨씬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아파트와 꼬마 빌딩 투자 시 수익률 비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실전 상가 투자, 실전 꼬마 빌딩 투자 그거 쓸 때 그때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저 같으면 꼬마 빌딩 투자, 뭐 상가 투자할 텐데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그냥 했으면 괜찮은 거 그냥 아무거나 살 텐데 어떤 게 수익률이 높을까? 아파트 다 쪽박 찼을까? 아파트 정도 수익률이 안 될까 해가지고 제가 샘플링 6군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똑같더라.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3, 4년 전에 한 거고 샘플링 몇 군데 해준 거고 제가 우리 가격 분석 고기 챕터 혹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지침 럭키7 있죠. 거기에 거꾸로 투자법 다음에 있는 사이클링 투자법에서 제가 꼬마 빌딩 통계, 우리나라 통계를 다 해서 해봤더니 꼬마 빌딩 가격 상승률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했을 때 아파트보다 훨씬 높았다. 비슷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4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당연히 다른 투자보다 해야 한다. 그쵸? 제가 그냥 입으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통계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샘플링을 몇 개 한 건데 비슷한데 그러면 세금 이런 거 따지면 더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통계까지 제가 딱 통계청 데이터를 해보니까 훨씬 높다. 당연히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4개의 이유로 해서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우리 강의에서는 이렇게 좋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사람들은 다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다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다음 강의에서는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좋은 이유를 알아봤는데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다들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왜 어려워하는지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까요? 상가주택 꼬마 빌딩과 관련된 분석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큰 분야가 5가지니까. 그거는 법규 분석,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로 공부했던 분석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분야를 주로 공부했을까요? 이 5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법규 분석과 업종 분석과 매출 분석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중개사님을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창업을 할 임차인이신가요? 건물주가 되려는 투자자이신가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건물주가 되려고 하시는 거고 투자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건물주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석은 무엇일까요? 법규 분석, 업종 분석, 매출 분석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법규 분석은 그럼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법규 분석은 중개사님한테 가장 중요하죠. 왜? 중간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종 분석은 또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업종 분석은 임차인한테 필요한 거죠. 임차인, 창업을 할 분. 그렇죠? PC방 할 분은 그 업종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 분석은 누구한테 가장 필요하죠? 매출 분석은 내가 음식점으로 해서 이 자리가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걸 알아야지. 그렇죠? 매출에서 다 인건비 떼고 뭐 떼고 재료비 떼고 나는 얼마나 남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자인데 매출 분석을 꼭 알아야 되나요? 그래서 매출에 따라서 연동해서 임대료 받으시나요? 서장훈 씨가 과연 그럴까요? 서장훈 씨가 꼬마 빌딩이 몇 개인데 임차인이 수십 명인데 수십 명의 매출을 평소 때 다 관심 있게 볼까요? 제 3천만 원, 요번 달 5천만 원. 그러면 매출이 늘었으니까 임대료 올려야지 그럴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매출에 연동해서 임대료 받으면 미친놈이라고는 소리 듣습니다. 갑질한다고 그래요. 벌써 신문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건물주는 뭐로 받는 건가요? 매출에 따라서 임대료 받나요? 매출이 좋으면 조금은 올릴 수는 있어요. 매출이 나쁘면 조금 내려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미안해서 내려주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투자자, 건물주는 뭘 받는 거예요? 매출값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자리값을 받는 거죠. 입지값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죠? 투자자는 뭘 공부해야 돼요? 투자자, 건물주는. 내가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 장사가 잘 될 입지, 임대가 잘 나갈 입지를, 그쵸? 그런 입지냐 아니냐, 그걸 공부해서 만약에 좋은 입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사가 잘 될 입지를 비싸게 사면 남을까요? 강남역 10번 출구 바로 와. 50억짜리를 100억에 샀어. 사람은 많어. 그러면 남는 건가요? 쪽박 차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장사가 잘 될 입지냐, 임대가 잘 나갈 입지냐, 그걸 하나 보는 게 입지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걸 비싸게 사냐, 싸게 사냐, 그걸 분석하는 게 뭐예요? 가격 분석이죠. 그쵸?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투자자한테?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지금 실전 투자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경매 물건이고, 이건 일반 물건이거든요. 일반 물건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서 이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 지금 3억 6천 감정가가 1억 7,800이면 반값이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이거 조사하셔야죠. 그렇죠? 임대료가 얼마일지, 수익률이 얼마일지, 그러면 내가 남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장사가 될 입지냐 안 될 입지냐 이게 뭐예요? 장사가 될 입지냐 안 될 입지냐 그게 입지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싼 가격이냐 임대료가 얼마쯤 나오면 매매 얼마에 살면 되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가격 분석이죠. 나머지 법규 분석 중요할까요? 매출 분석 중요할까요? 업종 분석 중요할까요? 업종 분석, 매출 분석이 중요한 데는 어딜까요? 그거는 지하 2층이야. 내가 건물주 투자자인데 지하 2층이야. 그건 뭐만 들어올까요? 룸사롱 같은 데만 들어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특수업종.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투자자야. 나는 그냥 좋은 자리 갖고 있어. 그럼 뭐예요?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 놈에 아무나 들어와요. 그거는 뭐예요? 매출 분석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입지 분석과 가격 분석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 이게 네이버 매물 올라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투자 잘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냐 이런 거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0억이 나와 있다면 이거 30억짜리 가치가 되는 거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왜 어렵다고 하고 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공부하는 분야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가 뭐예요? 법규 분석, 그쵸? 그 다음에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위주로 하셨잖아요. 입지 분석 조금 공부한 데도 있었는데 저처럼 LO, 이 흐르는 입지까지는 6가지 이렇게 하는 데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흐르는 입지 이름은 같아도 분석법이 완전히 다르죠. 주동선 완전히 다르죠. 주동선이 흐르는 생성 원리 같은 게, 그렇죠? 거시동선은 아예 없죠. 자, 상가 공급 규모 분석. 상가 공급 규모 분석도 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 근린 상가를 그 주변에 그 면적당, 세대수당 상가 공급 면적 한 평당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제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하니까 가격 분석도 7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증대법 5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훨씬 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핵심은 공부하지 않고, 핵심인 가격 분석과 입지 분석은 공부하지 않고 변두리 100개를 알면 되는데 그 100개 중에 5도 안 되는 법규 분석, 업종 분석, 매출 분석에만 신경 써서 그래요. 가격 분석, 입지 분석 없이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격 분석, 입지 분석이라는 두 바퀴를 가진 멘토 손오공의 러브 분석법. 러브에 빠지면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실패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LO. 로케이션 5예요. 입지를 분석하는 5가지. 흐르는 입지까지 하면 6가지. 요거는 우리가 챕터 5 러브 분석법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VE 2가지. value 2가지. 가격 분석법, 가치 증대법. 가격 분석법은 크게 7단계예요. 그래서 매매가를 듣고 적정 임대료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임대료를 듣고 적정 매매가를 분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간 다음에 수익률 값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10,000원 변화하면 매매가가 얼마 변화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알아야 돼, 사실은. 그 다음에 상가 가치를 증대시킬 때, 일종의 지하 상가를 1층 상가처럼 만들어 놓을 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매매가가 얼마나 급등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층의 임대료를 근거로 알고 싶은 층의 임대료를 알 수 있는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빌딩 매매가 총 5개 층짜리가 빌딩이 50억에 나왔어. 그러면 각 층의 임대료가 얼마쯤 나올지 그거를 안 듣고도 대략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아셔야 되죠. 그렇죠? 이건 좀 심화된 거고, 우리 이제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매매가를 듣고 적정 임대료 분석하고, 임대료를 듣고 적정 매매가 분석하고. 이게 시발점이 있거든요. 요거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증대법 5가지. 가치증대법 5가지에는 리모델링, 용도 변경, 접근성과 가시성 개선, 짜투리 땅 활용, 건축 설계가 있는데, 보통 가치증대법으로 리모델링은 많이 이렇게 좀 선구적인 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 합치면 러브 분석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러브에 빠지면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성공한다. 제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다른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 상품이다라는 거를 한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나,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요. 입지 분석, 가격 분석 위주로 공부하면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실패는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사례 같은 걸 많이 다룰 거예요. 거의 다 지도 많이 보면서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성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후회되는 두 가지. 제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2009년부터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봤고요. 저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럭키 세븐. 이거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아니고 일반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투자할 때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좋은 물건. 좋은 물건이 뭐죠?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인 상가 꼬마 빌딩 투자죠. 좋은 물건을 알아보기 위한 평소 투자 공부는 이렇게 하라. 평소에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3의 1 후회되는 두 가지. 제가 초보 투자자로 다시 돌아간다면 상가 꼬마 빌딩 투자 다시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실패 없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후회된다. 아까 영상에서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후회되는 거에 가장 그 근본이 뭐냐면 좋은 상가, 좋은 매물의 특성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가 꼬마 빌딩은 어떤 투자보다도 좋은 상품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토지 투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상가 꼬마 빌딩이 월등히 좋아요. 아파트 투자 훨씬 좋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상가, 좋은 꼬마 빌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어렵고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진짜 알면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좋은 매물이 별로 없다. 좋은 매물이 없다는 좋은 입지의 상가 꼬마 빌딩이 별로 없고 좋은 입지라도 좋은 가격이 아니다. 비싸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투자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동산 상품에 투자할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저는 상가 꼬마 빌딩이다. 그리고 후회되는 두 가지는 좋은 상가, 좋은 꼬빌은 가급적 팔지 말고 모아가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큰 걸 사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좋은 상가, 좋은 꼬마 빌딩은 화수분이에요. 매달 알을 낳죠. 월세. 그쵸? 그 다음에 팔 때는 막대한 시세 차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희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입은 그냥 차곡차곡 들어와요. 근데 팔 때는 막대한 시세 차익도 줘. 그러면 누가 그거를 급매로 털겠어요? 그렇죠? 토지도 매달 보유 비용 많은 토지도 급급매로 안 팔잖아요. 그렇죠? 부담 가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매달 화수분 알을 낳는 거를 누가 그렇게 급하게 팔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토지가 좋은 게 만약에 100개 중에 10개라면 상가 꼬마 빌딩 좋은 거는 100개 중에 1개도 별로 없다는 거죠. 매물이 희소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매물은 많아도 좋은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면 놓치지 말고 탁 잡아라. 그쵸? 왜? 희소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안 오니까. 그쵸? 그 의미죠. 그쵸? 시중에 있는 매물은 주로 안 좋은 입지이거나 좋은 입지라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그 얘기는 뭐냐? 러브, LOVE, 좋은 입지이면서 좋은 가격인 그런 매물은 살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되 분석 결과 진짜 좋은 물건이면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쵸? 기회가 한번 진짜 장기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투자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파트 투자할래? 저 다 해봤어요. 아파트, 빌라 투자, 뭐 토지 투자할래? 상가꼬마 빌딩 투자할래? 저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상가꼬마 빌딩 투자예요. 그거는 뭐 토지 투자하고는 완전히 땅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솔직히. 아파트 투자? 전혀. 많이 해봤고 수익도 좋았지만. 왜? 상가꼬마 빌딩 투자만큼 제대로 알면 안정적이면서도 시세 차익을 주는 거는 행복을 주는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전제 조건이 있죠. 뭔가요? 전제 조건은 아무거나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매물이어야 된다. 좋은 물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에 들면 행복을 주는 투자고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 좋은 투자다. 자, 그리고 후회되는 두 가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을 특히 보완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가급적 팔지 말고 모아간다. 왜 그러냐면 좋은 매물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매달 화수분이면서 팔 때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그렇게 주는 매물은 많지 않은데 누가 그걸 금매로 들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 모아가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적당히 먹었으면 그냥 팔았어요. 길어도 4, 5년 만에. 그렇죠? 그런데 지어나와 보니까 후회되는 거야. 좋은 매물이 많지 않은데 저는 그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초기에는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만약에 진짜 괜찮은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근데 이게 좋은 입지가 아니야. 운 좋게 내가 벌고 있어. 그럼 빨리 터는 게 좋아요. 적당히 먹었으면. 근데 부동산 투자의 일반 원리는 적당히 먹으면 던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토지 특히 그렇고 아파트도 똑같아요.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 꼬마 빌딩 좋은 자리는 안 그래요. 그냥 웬만하면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제 첫 투자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주 그 금능역 앞에 있는 거. 그거 바로 코너목 5층이거든요. 코너목. 그게 제가 첫 투자할 때 2,240에 월세를 놨거든요. 그게 벌써 판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도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그 임차인이 그대로예요. 누구냐? 그게 대교 눈높이 교육 본사 직영점이에요. 하루도 월세를 어기질 않아. 그냥 매달 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팔았어. 물론 그건 이제 다른 이유도 있어요. 공투도 했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좋은 거는 굳이 막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안정적이고 빌 이유도 없고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다 적당히 먹었으면 팔았는데 그거는 일반 부동산 투자에는 맞는 건데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산 상가꼬마 빌딩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희소하기 때문에 좋은 건 계속 모아가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걸 사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죠? 많이 사든지 여러 건을 사든지 아니면 큰 걸 사야 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입지의 좋은 가격의 물건은 희소하다 그랬죠. 그 얘기 뭐예요? 많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왕이면 정말 좋은 입지면 좋은 가격이면 좀 큰 거래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게 조금 지나서 알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 두 번째 투자건이 있었죠. 화곡동의 건. 그 건 6억짜리를 반값에 샀잖아요. 그 당시 저 혼자 단독으로 들어갔어요. 60억짜리면 더 단독이겠죠. 그렇죠?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대신 금액이 크니까 잘못되면 더 위험하겠죠. 분석 잘 하시고 정말 좋은 기회라면 좀 미리 잘 대비하셔서 한 건으로도 꼬마 빌딩은요. 한 건으로 평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작은 거라면 많은 건을 해야 돼. 근데 많은 건을 할 만큼 좋은 물건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아깝죠. 그렇죠?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저의 말씀을 들은 분은 한 건으로도 큰 성공을 하실 수 있겠죠. 대신 위험을 잘 해지해 가세요. 그렇죠? 잘못되면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후회되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해서 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법, 후회 안 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가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럭키 세븐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법이거든요. 이게 실패 안 하고 성공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일명 럭키 세븐이라고 합니다. 럭키 세븐은 7가지 간단하게 한번 쫙 설명하면, 첫 번째, 거꾸로 투자법. 대중하고 반대로 가라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상가 꼬마 빌딩 사이클 투자법. 사이클 투자법이면 뭐냐?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향을 하면서 장기로 이동하지만 사이클상 투자할 때가 있고 투자를 거둬들일 매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도 거의 얘기를 안 하죠. 아파트 투자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현철 소장님인가 이분이 비슷하게 얘기해요. 이 아파트 투자, 상가 꼬마 빌딩 투자도 때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뭐 처음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자, 1% 투자법. 1%는 100개 중에 하나만이 괜찮은 물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투자법. 이거는 100만 원 이상 입지에만 투자를 하라. 전용 10평 기준으로. 자, 이거 구체적으로 다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활용 투자법.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심 지역 우선 투자법.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하는 지역부터 거기에 우선으로 해서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꾸준한 관심 투자법. 장기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죠. 단기 보면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투자법은 뭐냐?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부터 관심을 거둘 때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젠 끝났다고 낙담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게 언제죠? 딱 지금 적정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집 못 사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실은 고수는 그때 던지죠.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아파트 팔았거든요. 14년 된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왜 팔았을까요? 대학생 갓 졸업한 분들이 자기 주택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채를 막 투기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일종의. 굉장히 그게 서로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제가 이게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일반인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끝물이구나. 언젠가 뭔가 닥치면 이거는 위기가 온다. 안 그래도 지금 위기가 올 타이밍이었거든요. 아, 이제는 던져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 내가 보기에는 2년 안에 위기가 오는데 못해도 4년 안에 온다. 지금 매도할까?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더라고. 14년 사니까 좀 지겹대. 그래서 한 최소 2년, 길면 한 4년에서 6년 전세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매도했어요. 2년 전에. 근데 그 2년 전에는 뭐예요? 집 못 사서 안달에 났죠. 제가 팔고 나서도 한 10% 더 올랐거든요. 근데 누가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이거죠. 거꾸로 투자법. 모든 사람이 못 사서 안달이 날 때 던져야 되는 거고, 그 타이밍이 거의 왔다라고 알면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낙담할 때, 지금 낙담하려고 막 그러죠.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하시죠. 작년까지 꼬마 빌딩 상가 관심 되게 많았죠. 그런데 어때요? 그때 들어간 막판 2021년, 2022년 들어간 분들은 아마 앞으로 2, 3년간 죽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꾸로 투자법을 실행을 안 한 거죠. 오히려 진짜 거꾸로 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일반 원리예요. 상가 꼬마 빌딩 투자만 아니고 아파트 투자도 그렇고 토지 투자도 다 이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투기 수요가 많이 붙었다. 스님도 투자하고, 만약에 동네 아줌마도 투자하고 대학생도 투자한다. 이건 끝물이다. 그쵸? 끝물.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낙담했다. 투기 수요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손해볼 건 별로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사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물론 주식 투자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부동산 투자는 거의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클링 투자법은 사이클이 순환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까 사이클은 순환한다. 투자 시점이 중요하다. 아무 때나 막 사는, 실거래니까 나는 아무 때나 사도 돼? 실거래는 모든 게 좋다. 절대 아니다. 장기 우상향하니까 아파트, 주택 투자는 실거래가는 장기 우상향이니까 아무 때나 투자만 하면 남는다? 절대 아니다. 잘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다.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최소 6년이에요. 이때는 보유 비용 같은 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5억짜리를 5억에 2008년 끝 무렵에 샀어. 그러면 거의 한 10년에 샀으면 한 5, 6년, 6, 7년 기다려야 돼. 제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싸다고 끝물에 올라타면 큰일 난다. 너무 늦었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명심하세요. 사람들 말 믿고 뭐 옆에서 다 산다 그래서 나도 그때 들어가게 되면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 좀 여유 있게 기다려라. 너무 늦었으면. 그게 언제예요? 시기로 봤을 땐 2007년, 2008년 남들이 못 사서 안달이 날 때 2021년, 2022년 끝물 투자다. 그렇죠? 끝물 투자. 정말 전문 투자자는 팔 때란 말이에요. 상가꼬마 빌딩도 똑같아요. 자, 시기적으로는 아파트 시장이 상승장으로 진입한 직후에 매수 타이밍이다. 그게 언제예요? 빠르면 2014년, 과거로 봤을 때 2015년, 2016년, 늦으면 2016년. 이때 샀으면 초대박을 맞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봤을 때 매물이 넘쳐날 때. 매물이 넘쳐나서 아무도 안 사. 그래서 내가 급급 매로 살 수 있어. 아무도 안 사. 지금 같으면 한 40%, 50%가 빠졌는데 최소 한 30%는 빠져야 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모든 게 오르기만 하는 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품이 빠져줘야죠. 그렇죠? 그게 제가 못해도 20%. 아무리 못해도 30%, 40% 정도, 심하면 50%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선에서는 빠져줘야지 큰 위험이 없다. 자, 그리고 누구나 상가꼬마 빌딩의 매입에 관심을 두면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매도 타이밍이다. 그게 언제예요? 작년, 재작년에 꼬마 빌딩 붐이 일어날 때 강남구 못 사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끝물이다. 자,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매수 타이밍이다. 그쵸? 결론은 뭐예요? 상승장으로 진입했다는 확신이 안 들면 매매가 계산 시 수익률, 월세, 공실, 부대비용 계산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다. 월세라든지 공실, 부대비용 그런 걸 계산을 좀 넉넉히 잡으세요. 특히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매매가를 계산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가격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령 만약에 내가 물건을 하나 살 때, 상가꼬마 빌딩을 살 때 희망에 차가지고 기존 수익률이 2%라면 2%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안 좋을 거 3%, 4%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잡으면 매매가, 임대료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강남 매매 사례를 본 거예요. 이 강남 매매 사례를 보면 2007년부터 이 필지에서 2007년에 30억짜리가 2017년에 약 10년이 되는데 57억이 됐죠. 조금 올랐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에 2년도 안 돼가지고 1년 반 만에 70억이 됐어요. 그렇죠? 1년 한 13개월 만에 13개월. 그런데 2019년에 2022년 가니까 3년 만에 또 더블이 됐어요. 이게 다 거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한 10년 내에 더블 그럴 수도 있죠.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가 끝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2022년에 투자한 경우 끝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2011년에 13억 7천짜리가 2015년에 한 4년 만에 어떻게 돼? 14억 천. 거의 안 올랐죠. 그렇죠?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2008년에 15억짜리가 2014년에 21억 됐어요. 크게 안 올랐죠. 한 6, 7년. 몇 년이에요? 6, 7년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2014년 이후와 2015년 이후 급등을 했죠. 그렇죠? 특히 2020년부터 더 급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20년부터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잖아요. 이 연준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게 다 지금 회수하고 있죠. 그게 다 빠져야 되죠. 그렇죠? 위험이 없으려면.
언제 투자해야 돼요? 2020년, 2022년 투자한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쵸? 2014년, 15년, 16년이 가장 투자 적기다. 그쵸? 자, 그리고 1% 투자법. 1% 투자법은 뭐냐 하면 100개 보고 하나 투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매물은 많지만 투자할 만한 게 많지가 않다. 좋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몇 개 없다. 100개 중 한 개만 괜찮은 매물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어떤 투자보다 굉장히 좋지만 행복을 주는 투자지만 잘만 투자하면 좋은 매물,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로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보수적으로 보고 장기간 보고 자기 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좋은 매물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 딱 성공하면 그러면 굉장히 행복을 주는 투자인데 잘못 투자하면 불행을 주는 나쁜 매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100만 원 투자법. 1층 전용 환산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 입지만 투자하라. 그 얘기는 뭐냐? 일정한 입지 이하짜리는 상가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제 경험상 일반 구도심 상권에서는 1층 전용 10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100만 원 이하는 상가 자리가 아니다. 그건 뭐래요? 싸게 나왔어. 주택 하면 돼요. 주택 주로 최소 100만 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20, 3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150 정도 되면 좋아요. 강남은 어때요? 땅값이 있어서 최소 150만, 최소 150만이래 봤지 제일 후진짜리예요. 150만 원이 안 된다? 그건 항상 의리돼요, 주인이. 항상 나갈 바가 걱정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항상 강남은 150만 원, 그 최하예요. 이상짜리 하고 일반 구도심 상권에서는 100만 원 이상짜리라.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지도를 한번 보면 구도심 상권 같은데 이런 게 구도심 상권이죠. 구도심 상권에 이 바로 이런 코너목 4차선하고 2차선 최소 2차선이 만나는 자리만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전철역 바로 부근이지만 요 코너목 상가는 나름 장사가 되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건 장사가 안 되죠. 요거는 제가 요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한번 그냥 로드뷰 한번 보고 갈게요. 일종의 요거는 자 이게 4차선하고 1차선이 만나는 거 최소 2차선, 2차선만 해요. 이런 게 100만 원 좀 넘는 자리죠. 일반적으로 최소 그 부분에 안쪽에 들어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케이스에서 배운 것처럼 가시성이 안 좋으면 한 필지 차이라도 하나는 상가 자리, 하나는 상가 자리가 아니라 그래요. 주택 자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상가 자리가 힘들죠. 주택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다가구 원룸하면. 자, 그렇고 레버리지 활용법. 레버리지 활용법은 뭐냐? 상승장 초기는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돈 많이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레버리지 잘 활용해야죠. 저도 많이 대출 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언제나 어떤 걸 해요? 일반 매물뿐 아니죠. 굉장히 많이 남은 물건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죠. 근데 작년, 재작년 2021년, 2022년에 강남의 일반 매물을 레버리지 80% 활용해가지고 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 급매물도 아닌데 왜 그걸 레버리지를 이빠인해가지고 그걸 사나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법이에요. 레버리지는 저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활용하지만 그런 건 절대 투자 안 해요. 절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반값에 나온 거 이런 거를 그런 걸 활용해서 왜?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좋은 기회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희소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물건은. 그러면 정말 그런 물건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레버리지 많이 활용해서 살 수도 있죠. 대신 꼼꼼히 준비하고 여유를 갖고 해야 돼. 혹시나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금매도 아닌 일반 물건 100억짜리가 100억에 나왔는데 그걸 왜 80%의 대출을 받아서 해요? 그거 누구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좋은 일이에요? 꼭지점에 샀잖아요. 빠질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큰일 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법은 잘 활용해야 돼요. 아무나 레버리지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면 활용 안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물건의 무리한 대출은 굉장히 위험하다. 레버리지 활용 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 이런 거는 레버리지만 활용하려는 강의는 많은데 조심해야 될 점은 별로 없죠. 그렇죠? 임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적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 강남 같은 경우 그렇죠.
대출이자는 4, 5%인데 나오는 건 2%야. 그런데 레버리지 이빠이 완전 풀로 채워서 했는데 매매가가 떨어져. 쪽박 차죠. 그쵸?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죠. 그쵸? 이게 먹히려면 좋은 입지야. 장사 잘 될 자리인데 수익률은 좋아. 그러면 이게 은행이자 내고도 남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공실 안 낳는 자리. 자, 공실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때요? 이러면 레버리지 아무리 활용해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지금보다. 그러면 지금은 똔똔 맞출 수 있는데 대출 월세를 갖고 대출이자 갚을 수 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어요. 레버리지 활용법은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근 강남 마용성 막대한 대출을 낀 꼬마 빌딩 추격 매수. 과연 잘한 일일까요? 누구 좋은 일일까요, 그게? 투자자한테 좋은 일일까요, 과연? 하지만 생애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극급 매물건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무리할 필요도 있겠죠. 대신 철저한 준비 잘 하시고요. 6번째는 관심지역 우선투자법이에요. 내가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 성공하려고 실패 없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지역, 그 다음에 관심 지역부터 투자를 해야 돼요. 그쵸? 그 지역에서 상대적 비교 우위의 물건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너목이 좋은데, 상대적 우위성이 있는데, 이런 데는 다른 데가 공실 나도 먼저 나고, 제 거는 늦게 나죠. 그쵸? 만약에 공실이 다 찼어. 그러면 내가 먼저 임대를 올릴 수 있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 구역 내에서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물건. 그쵸? 그래서 실은 강남 마용성도 좋은 지역이지만 거기서 제일 후진 자리보다는 나머지에서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이렇게 입주 들어오고 이게 더 좋은 자리일 수 있어요.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왜 합니까? 막대한 시세 차익만 보려고 해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시중에. 강남 마용성이 투자의 제일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강남 마용성이 어떤 것보다 투자 우선주의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좋은 입지. 좋은 입지라는 게 꼭 강남 마용성만 있나요? 아니죠.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이 사면 그게 1순위. 두 번째가 강남 마용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일단 강남 마용성이 아니고 아셨죠? 자,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이죠. 가장 수익률 좋은 투자이고. 자, 그 다음에 꾸준한 관심 투자법. 제가 좋은 매물은 희소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일 하면서 자기 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좋은 상가, 좋은 꼬비는 막 이렇게 널려 있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꼬비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대인데 한 10년 후 한 건만 성공해도 꼬마 빌딩은 만약에 50억짜리 20억에 샀어. 한 건만 성공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실력을 기르시는 게 더 중요해요. 10년에 한 번, 아니 평생 한 번만 성공해도 인생이 편해지는 게 상가 꼬마 빌딩 투자이다. 단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부르는 기본이 뭐냐? 나쁜 입지를 사거나 그러면 죽음이죠. 좋은 입지라도 또 뭐예요? 좋은 입지를 비싸게 사면 죽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가 상가 꼬마 빌딩 투자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럭키 7 굉장히 중요한 투자죠. 이건 상가 꼬마 빌딩 투자뿐만 아니고 아파트 투자할 때도 거의 공통적으로 토지 투자할 때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거꾸로 투자법. 두 번째 사이클 투자법. 투자할 타이밍이 있다. 매도할 타이밍이 있다. 세 번째 1% 투자법. 1%에만 투자해라. 10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00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100만 원 투자법. 100만 원 전용 10평 중 100만 원 이상 입지만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투자해라. 그 다음에 레버리지 활용은 꼭 필요하면 잘하되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관심지역 투자법. 그 다음에 꾸준한 관심 투자법.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소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평소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소 투자 공부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세 파트거든요. 개발 계획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생활화하라. 그리고 지도를 끼고 살아라. 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한번 개발 계획은 뭐예요? 개발 계획이란 미래의 가치 증대와 관련이 있죠. 만약에 지금 현재 10억짜리를 10억에 샀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싸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자리가 5년 후에 전철역이 들어와. 그러면 20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싸게 산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 가치, 꼬마 빌딩 가치 증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계획에 항상 관심을 둬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지도가 제 지도거든요. 네이버 지도인데 이거 뭘까요? 전철역 들어오는 입지입니다.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요새 못하는데 가끔 제가 개발 계획을 한 번씩 봐요. 여러분도 개발 계획에 항상 관심을 둬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IC, 고속도로 IC 같은 거 생기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 주변에다 투자한다면, 이 개발 계획이 맞는 데다 투자한다면 크게 땅 투자를 해도 크게 손해를 볼까요? 땅 투자해도 크게 손해 안 보겠죠. 대신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직후에 하면 벌써 많이 떴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 투자해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요. 언제 투자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처음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참 지나잖아요. 항상 특히 도로교통 이런 거는요, 전철 항상 늦어요. 자기 원래 개발 계획보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거품이 일었는데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그렇다고 급매 안 내놓죠. 그런데 못 버티고 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급매가 나와요. 그런 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개발 계획에 관심을 갖되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철역이 들어갈 입지죠. 그거 어디서 할 수 있죠? 미래철도. 네이버나 다음에 한번 미래철도 쳐보세요. 전철역 들어가는 입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래철도. 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토지 이음 사이트 들어가 보면 여기 고시 정보가 있어요. 고시 정보에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통은 쓸모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에 강일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있죠. 그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일 지구를 계획성 있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나쁜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검토하시면 돼요. 자, 이태원 주변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있죠. 이태원 주변을 계획성 있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 개발되는 거를 한번 거기 집중 개발되는 데를 그런 거를 미리 한번 계속 업데이트가 된 거죠. 이런 거는 근데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너무 작은 개발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특히 상가 꼬마 빌딩에서는. 큰 것만 관심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보면 고시공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서울시청이거든요. 고시공고 어떻게 됐어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건 뭐예요? 전철 서부선이 들어가는 노선이 딱 나오죠. 그쵸?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평소 때. 그래서 특히 이게 조금 변경될 수 있어요. 확정됐을 때 늘 관심을 두다가 굉장히 싼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개발 계획만 너무 빠지면 이게 미래 청사진이지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가급적 된다는 거 확정된 거에 들어가야죠. 자, 근데 특히 이거 2030 서울 플랜, 요새는 2040이죠. 요새 최근에. 근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그 플랜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의 청사진이에요, 진짜. 여기에 너무 들뜨면 안 돼. 항상 관심은 두되, 이거 2040, 용산이 지금 개발되죠, 막. 용산 개발 계획 한 3, 40년 됐어요. 30년 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산에. 40년 전에. 쭉 빡 찼죠, 그쵸? 원래 갖고 있는 분이나 대박을 맞겠죠, 그쵸? 2030에 지금으로 보면 30년 전이면 60 되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돈이 물렸죠, 그쵸? 항상 관심을 두되, 항상 상가 꼬마 빌딩은 자기 현실의 바탕이 굉장히 중요해.
현실에 못 살아남으면 미래에 초대박이 나도 쪽박을 쳐요. 그렇죠? 자,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 관심을 갖는데 뭐예요? 환경영향 평가정보 지원 시스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다가 만약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쳐놓으면요. 큰 거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딱 떠요. 근데 요새 이게 구체적인 이 자료가 이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 한 2년 전만 해도 보였는데. 그러면 구글 같은 데 쳐보면 또 나와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은 이제 받고 지도를 끼고 살아라. 저는 제가 뭐라 그랬죠? 2009년부터 지도를 끼고 살았죠. 안 가봐도 된다니까요. 지도 안 끼고 살면요. 몸이 고생해. 가봐야만 알아. 데이터도 쌓이지도 않아. 지도를 딱 보면요. 다 보여. 웬만한 게. 앉아서 처리를 봐요. 삼각공화 빌딩 투자는. 자, 그래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그렇죠? 멀리서 가까이서를 늘 땡겨봐야 돼. 제가 멀리서 가까이서를 항상 땡겨보다 보니까 토지 투자할 때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강화도 교동 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고 만약에 그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 야 교동에서 저기 그 개성 쪽으로나 이쪽으로 쭉 바로 가는 도로가 뚫려 다리 놓아서면 굉장히 빠르겠다 했더니 나중에 발표하더라고. 2년 후인가. 그게 그런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도를 끼고 살아야 돼. 특히 삼각공화 빌딩 투자하는 사람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봐도 이렇게 보죠, 주로. 그쵸? 주로 봐도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고요. 아니면 여기서 잘 해봤자 로드뷰로 보죠. 이렇게 로드뷰로. 그쵸? 이렇게 보고 말죠. 그쵸? 대부분. 아니죠. 저는 2009년부터 항상 이렇게 봤죠, 주로. 이렇게 봐죠. 그리고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가까이서만 봐요. 멀리서 보죠. 큰 흐름을 어떻게 주변에 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야 동선이 보여요. 동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시동선, 직장으로의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주동선. 그 사는 지역에서의 그 이동 흐름. 그러면 어디가 뜰 자리가 많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화성 동탄에 이쪽을 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디가 더 뜰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를 봐라. 자, 이게 이제 화성 동탄 개발하는 데거든요. 자, 1번에서 10번 중에서 투자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넓게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랑 주로 푸는 거는 기본 문제거든요. 응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입지 분석편 우리 5가지 이제 다음 강의 중에서 우리가 LO를 배울 거예요. 그거 배우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뭐 완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3번, 7번이 좋은 입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가. 특히 7번 같은 경우는 위쪽의 상가. 특히 사거리 코너목은 굉장히 비싼데 이 안쪽 상가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거는 5가지 측면에서 L5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세요. 이런 강의 안 하죠. 그렇죠? 시중에서 거의 못 봤죠. 처음으로 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암사 별내선 장자 호수공원역의 역세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이거는 뭐냐면 구매 수요의 크기를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역과 역 사이를 역세권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암사 별내선이 이제 조만간에 한 2년 안에 보통 개통되죠. 그런데 장자 호수공원역이 아무도 모르는 공원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역세권의 범위가 일반적인 범위보다 훨씬 넓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그 주변 상가가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구비 조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베이스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 블로그에 왜 이게 구매 수요 범위가 넓은지, 역세권의 범위가 넓은지 제가 거기 잠깐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제 블로그에. 제 블로그 관심 있는 분은 블로그에다 이유 찾기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장자 호수공원역. 자, 장자 호수공원역이 보통은 역과 역 사이, 구리역과 장자 호수공원의 역 사이인 한 이 정도가 역세권의 범위가 될 거라고 아마 보겠죠. 한 이 정도, 그쵸? 이 정도, 그쵸?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왜 넓으냐? 그거는 거시동선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거시동선이란 뭐냐? 직장으로 이동 방향, 대규모 직장. 여기는 지금 사는 분들은 아마 강남 쪽으로 출퇴근이 힘들어가지고, 그죠? 강남 쪽으로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마 저기 서울 종로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후쯤에는 저 강남 쪽으로 지금 암사 별내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3, 40분이면 강남 쪽으로 바로 들어가요. 잠실 쪽으로. 그러면 여기 많이, 여기 주민 구성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분들의 직장으로 이동 방향이 물론 종로 쪽으로도 많이 가지만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남 쪽으로 바로 가려는 이 수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굉장히 빨리 가겠죠. 그쵸? 30분, 3, 40분이면 충분히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요 중간에 있는 구리역하고 암사, 장자호수공원역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장자호수공원 쪽으로 가야겠죠. 여기 위쪽에 있는 사람 구리역 갔다가 거꾸로 돌아올까요? 아니겠죠. 장자호수공원역으로 가겠죠. 그쵸? 가는 방향이니까 강남 쪽으로 가는 사람이면 직장이 거기 많이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역세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제 거시동선하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도로망만 좋으면 도로망이 굉장히 또 따라가야 돼. 거시동선으로 맞는데 도로망이 안 따라가면 전철역으로 사람이 안 모여요. 너무 막혀. 안 가죠. 그쵸? 도로망이 여기가 조금 안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역세권이 여기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만, 여기 있는 사람, 굉장히 멀잖아요? 이걸 누가 장자호수공원 역세권이라고 보겠어요. 근데 요 도로망만 따라가면 이 사람들이 굳이 버스 타고 이게 정시주행이 아닌데 이렇게 가지를 않으려 그러죠. 빨리 가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도로망만 이쪽으로 금방 간다면 여기 약간 측면이지만 여기 가서 전철 타고 장자호수공원역에서 바로 강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도로망이 따라줘야 돼요. 이 도로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약간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도 못하는 데지만 여기까지도 역세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주변 상가가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저 여기다 안 사놨어요. 아무것도. 이거는 거시동선으로 제가 판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생활화하라.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밸류맵. 밸류맵 혹시 사이트 아시나요? 밸류맵 사이트 네이버 검색에다 밸류맵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상가 꼬마 빌딩의 실거래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밸류맵. 요게 바로 그거예요. 실거래가가 나와요. 그다음 매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 지역 주변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에 매물이 있다. 근데 내가 요거 궁금하네? 그러면 그걸 한번 가서 임대가는 얼마일지 조사해 보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님에게 가서. 바쁠 때 가면 안 가르쳐 줘요. 그쵸? 안 바쁠 때. 뭐 하더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건 이제 과거 사례니까 그런 걸 갖고 제가 그때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샀는데 저분 산 거 임대 지금 얼마 나갔나요? 지금 매매가는 얼마쯤 돼? 그런 거를 사례를 모아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쌓아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이런 거를 했죠. 그래서 자,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로드뷰도 하나 보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제가 멀리서 본 거, 가까이서 본 거. 그쵸? 그 다음에 건물 현황도. 이게 어디냐면요. 자, 벌써 멀리서 강남역 사거리 코너목의 이 건물의 뒤쪽. 안 가봐도 알잖아요. 그쵸? 로드뷰 없어도 돼. 로드뷰까지 넣었어. 가봐야 하나요? 그쵸? 여기 뭐라 그랬어요? 뒤쪽 2억 6천. 26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평에. 물론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요 한 케이스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래된 케이스죠. 근데 이 케이스가 많으면 어때요? 이상한 건 빼버리면 돼요. 그쵸? 자, 이게 어디냐면 요거죠.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같아요. 자, 요거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자, 그쵸?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그쵸? 요 자리가 안 가봐도 알잖아. 안 가봐도. 꼭 가봐야 돼요? 사거리 코너목이 이거에
뒤쪽, 이거 뒤쪽이잖아요. 260. 앞하고 뒤는 보통 더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더블이면 매매가가 더블이냐? 아니죠. 훨씬 벌어지죠. 왜? 수익률의 차이가 나서. 이거는 잘 모르죠. 대부분이. 그렇죠?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 요새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지역의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알아. 더군다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중하고 거꾸로 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제가 사이클 투자법. 가장 적기에 들어가. 남들이 다 관심 많고 서로 살려고 날 때 나는 던지고 나와. 그리고 케이스를 너무 잘 알아.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강남역이면 강남역. 아니면 내가 사는 데에 대해서 요 입지는 장사가 잘 되고 공실이 많이 나고 이런 걸 잘 알아. 실패할까요? 이러면? 대박은 아니어도. 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나요? 제 투자 사례가 실패한 거는 다 빼고 성공한 것만 올린 것 같나요? 미리 가격 분석 다 하고 입지 분석 다 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물건 좋은 곳만 들어가서 이렇게 미리 또 공부해 놓고 그 대해서 야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쯤 나오고 여기는 얼마쯤 나오고 여기는 공실이 많고 이런 걸 평소 때 알고 있으면 뭐 그렇게 위험할 게 있을까요? 상가꼬마 빌딩 투자가 가장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쉬울 가능성이 너무 높죠. 제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그렇죠? 왜 상가꼬마 빌딩 투자가 쉬울까요? 제가 이거 한번 우리 챕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거든요. 챕터를 정리하는 거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상가꼬마 빌딩 투자가 왜 쉬울까요? 왜 가장 안정적일까요? 상가꼬마 빌딩 투자는 쉬운 게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그래요. 수익형이란 뭐냐? 매매가가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는 월세를 기반으로 매매가를 산정한다 그래요. 월세를 기반으로 매매가를 산정한다는 건 뭐예요? 월세를 알면 매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팔 매도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 조사했어. 임대료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3천에 만약에 200을 받을 거를 안 좋아도 150은 받겠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을 낮게 보수적으로 잡고 매매가를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면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져도 나는 손해가 별로 없겠죠. 상황이 나빠지지 않으면 저는 초대박을 맞겠죠. 저는 항상 그렇게 투자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꼬마 빌딩 투자는 정말 쉬운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아까 사이클도 봤잖아요. 사이클 투자에서 아파트는 춤을 췄죠. 그렇죠? 꼬마 빌딩은 어때요? 빌딩은 그냥 이렇게 갔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죠. 여러분들이 대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가 꼬마 빌딩은 좋은 매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좋은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10년에 한 건만 투자 성공해도 꼬마 빌딩 20년에 은퇴하기 전에 한 건만 투자해도 성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길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평소 공부 꾸준히 해서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고 나서 사이클상 좋은 때 탁 조금 싸게 사시면 많이 싸게 사시면 대박은 아니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답도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상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하면서 평소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한 3가지를 알아봤죠. 그래서 개발 계획에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지도 공부를 생활하라. 지도를 끼고 살아라.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생활하라. 이 3가지. 요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앞 챕터에서 본 우리가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지침 7가지. 그렇게 해 가시면 상가 꼬마 빌딩 대박은 몰라도 쪽박은 안 차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강의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이론 설명하는 거였죠. 왜?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영상부터는 또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실전 사례를 갖고 이제 다루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